지금 국제해운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국이 한국 원자력 선박을 막아섰거든요. 중국은 여기다 칼을 꽂았습니다. 용융염, 부식. 한국은 못 이긴다. 우린 이미 200메가와트 원자로에 100억 달러 투자했다. 위조 문서까지 뿌리며 한국을 짓밟으려 했죠. 세계는 중국 편을 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3년간 조용히 준비된 한국의 데이터가 공개되자 판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더 놀라운 건 중국이 숨긴 안전 결함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25,000 TEU급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중국의 오만이 어떻게 자멸로 끝났는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한 마음으로 더 좋은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항만 관제실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출항 보류 신호였습니다. 저는 에블린 레이크 43살이에요. 영국 출신입니다. 국제성급협회 핵심 감사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원자력 안전과 인허가가 제 전문 분야죠. 제가 도장 찍지 않으면 배는 바다에 못 듭니다. 그 정도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날 새벽 저는 부산 항만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 컨테이너선 프로젝트 최종 검증 때문이었어요.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이라는 거였죠. 처음 듣는 조합이었습니다. 원자력과 상업선박을 합친다고요?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은 일이니까 왔습니다. 검증하러요. 솔직히 말하면 막으러 왔다는 게 맞을 겁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통과시킬 수 없다고 이미 결론 내렸거든요. 관제실 모니터에 한국 선박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 떠 있었어요. 15,000 TEU급 컨테이너선, 개발 진척률 50%, 목표 연도 2030년. 숫자는 그럴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를 믿지 않아요. 서류를 믿지 않습니다. 현장을 믿죠. 안전은 종이 위에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환경에서 증명돼야 합니다. 그게 제 철칙이에요. 10년 전 일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시아 어느 조선소에서 작은 화재가 났어요. 원자력 관련은 아니었지만 제 동료가 크게 다쳤습니다. 서류상으론 완벽했던 프로젝트였어요. 하지만 현장은 엉망이었죠. 안전 규정을 대충 따랐고 점검도 형식적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이 다쳤어요. 그때부터 저는 강박이 생겼습니다. 안전은 숫자로 증명돼야 한다는 거요. 특히 원자력은 더더욱 그래야 한다고 믿었죠. 한국팀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10여 명쯤 됐어요. 맨 앞에 50대 남자가 있었습니다. 윤태성이라고 소개했어요. 한국 측 책임 엔지니어였습니다. 통합 설계와 안전성 검증 총괄이라는 직함이었죠. 말수가 적어 보였어요. 표정도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빨간 포스트잇이 여러 장 붙어 있었어요. 제가 미리 표시해둔 문제점들이었습니다. 용융염 부식 리스크, 장기 내구성 데이터 부족, 비상정지 시나리오 불충분. 하나하나가 치명적이었어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현재 서류로는 통과 불가능합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팀원들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윤태성만 여전히 무표정이었죠. 저는 그게 더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뭔가 계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첫 번째 문제를 짚었습니다. 용융염 원자로는 고온에서 작동해요. 섭씨 700도가 넘습니다. 그 온도에서 염분이 금속을 부식시키죠. 바다는 더 가혹합니다. 파도, 진동, 습도 전부 변수예요. 실험실 데이터만으론 부족합니다. 실제 해상 환경에서 10년 이상 버틸 수 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지금은 그게 없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비상정지 시나리오였어요. 서류를 보니 5가지밖에 없더군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냉각수 상실, 전원 상실, 제어봉 고장, 경남 용기 파손, 화재, 침수, 충돌, 최소 15가지 이상 필요합니다. 지금 수준으론 승인 불가였어요. 세 번째는 장기 내구성이었습니다. 원자로가 20년 이상 바다에서 작동해야 하는데 그 증거가 없었어요. 가속시험 데이터도 부실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감정 말고 데이터로 증명하세요. 윤태성이 노트에 뭔가 적었어요. 메모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불편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서류를 다시 봤어요. 한국 프로젝트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1만 5천 TEU 컨테이너선에 원자로를 싣겠다는 거예요. 연료비 절감, 탄소 배출 제로, 장거리 운항 가능. 장점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위험도 컸어요. 원자로가 바다 한가운데서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구조대가 즉시 올 수 없어요. 방사능이 바다에 퍼지면 해류를 타고 전 세계로 확산됩니다. 누가 책임지죠? 저는 그게 두려웠어요. 10년 전 사고 이후로 저는 원자력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특히 아시아 프로젝트는 더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서류는 완벽한데 현장은 엉망인 경우를 여러 번 봤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틀렸다는 걸 아직 몰랐어요. 저녁 6시쯤 윤태성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에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추가 자료라고 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펼쳤어요. 용육년 부식 실험 데이터였습니다. 가속 시험 결과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섭씨 800도 환경에서 1000시간 이상 테스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식률이 예상보다 낮았어요. 저는 데이터를 쭉 훑어봤습니다. 숫자는 괜찮아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실험실과 바다는 다르니까요. 윤태성이 말했습니다. 내일 현장 실증을 준비했다고요. 직접 보라는 거였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벌써요? 보통은 몇 달 걸리는 준비인데 말이죠. 저는 의심이 더 커졌습니다. 너무 빠르게 대응하는 게 수상했어요. 미리 준비했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뭘 요구할지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불편했습니다. 뭔가 저를 유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였어요.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한 남자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장웨이라고 나중에 알게 됐죠. 중국 조선그룹 프로젝트 총괄 고문이었습니다. 장웨이가 저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웨이가 다가왔습니다. 한국 프로젝트 검증하러 왔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웨이가 계속 말했어요. 중국은 이미 준비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2035년 2만 5천 TEU 원자력 컨테이너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200메가와트 토륨 원자로를 쓸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보다 규모가 크다는 걸 강조했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장웨이 말투가 자신만만했거든요. 장웨이가 제 눈을 쳐다봤습니다. 한국은 아직 멀었다고 했어요. 1만 5천 TEU에 불과하고 원자로 출력도 작다고 비웃었습니다. 시장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였죠. 중국이 먼저 성공하면 한국은 기회를 잃을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지만 속으론 동의했습니다. 중국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규모가 크면 경제성이 좋아요. 2만 5천 TEU가 1만 5천 TEU보다 유리하죠. 200메가와트가 작은 출력보다 효율적이고요. 장웨이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어요. 중국 프로젝트 자료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장웨이가 미소 지으며 떠났어요. 저는 명함을 쳐다봤습니다. 뭔가 찜찜했어요. 장웨이가 왜 저한테 접근했을까요? 그냥 친절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가요? 밤 11시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일을 정리했어요. 한국 프로젝트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용육년 부식, 비상정지 시나리오 부족, 장기 내구성 데이터 미흡. 하나하나가 치명적이에요. 통과시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윤태성 반응이 이상했어요. 너무 침착했습니다. 보통은 당황하거나 변명하는데 말이죠. 윤태성은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즉시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추가 자료 현장 실증, 전부 준비돼 있었어요.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내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봐야 알 수 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장외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중국이 2035년 2만 5천 TEU, 한국이 2030년 1만 5천 TEU. 숫자만 봐도 중국이 앞서 있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경쟁하겠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국제성급협회 비공개 회의가 열렸어요. 장소는 부산 해운대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각국 선급 심사관들이 모였어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노르웨이 15개국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저도 영국 대표로 앉아 있었어요. 회의 주제는 원자력 추진 상업 선박 안전 기준이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이 동시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니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거였죠.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국 측 발표를 듣겠다고 했어요. 장회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리모컨을 들고 있었어요. 스크린에 중국 프로젝트 자료가 떴습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자세히 보려고요. 장회의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중국은 200메가와트 토륨 기반 용융염 원자로를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간수성에서 육상 실증로를 이미 가동 중이라고요. 1000시간 이상 안정적으로 작동했다는 거였어요.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출력 200메가와트, 열효율 45%, 연료 교체 주기 10년. 인상적인 수치였습니다. 저는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장회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을 선박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2만 5천 TEU급 컨테이너선에 탑재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목표 연도는 2035년이라고 했죠.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2만 5천 TEU요? 현존 최대 컨테이너선 규모였습니다. 거기에 원자로를 싣겠다는 거예요. 야심찬 계획이었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중국이 진심이구나 싶었어요. 장회의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전용 조선소 계획이 나왔어요. 투자 규모가 100억 달러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고용 인원이 2만 명, 연간 생산 목표가 10척이라고 했습니다. 숫자가 화려했어요.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200메가와트, 2만 5천 TEU, 100억 달러. 중국이 진심이구나 싶었어요. 이 정도 규모면 시장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경쟁하겠어요? 1만 5천 TEU의 작은 출력으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이 불리해 보였어요. 장회의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시장 전망이었어요. 2050년까지 중소형 원자로 선박이 700척 규모가 될 거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시장이에요.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중국은 이미 출발선에 섰다고 강조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인상적이었으니까요. 장회의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의장이 다음 순서를 알렸어요. 한국 측 발표를 듣겠다고 했습니다. 윤태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장회의와 대조적이었어요. 손에 리모컨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류 한 장만 들고 있었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발표 자료가 없나요? 윤태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한국은 1만 5천 TEU급 컨테이너선을 개발 중이라고 했습니다. 중소형 원자로를 탑재할 계획이라고요. 목표 연도는 2030년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개발 진척률은 50%라고 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중국 발표 후라 초라해 보였어요. 숫자도 작고 화려함도 없었습니다. 저는 안타까웠어요. 한국이 준비를 덜한 것 같았거든요.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원자로 출력이 얼마냐고 물었어요. 윤태성이 대답했습니다. 50에서 70메가와트급이라고 했어요.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50메가와트요? 중국의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경쟁이 되겠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출력이 작으면 경제성이 떨어져요. 큰 배를 움직이려면 큰 출력이 필요하거든요. 윤태성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출력은 작지만 효율이 높다고 했어요. 추진 시스템 최적화로 연료 소비를 줄였다고요.
속도도 22노트 유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50메가와트로 15,000TEU를 22노트로 밀어요? 계산이 안 맞는데요. 하지만 윤태성은 자신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 쳤습니다. 다른 심사관이 질문했습니다. 연료는 뭘 쓰느냐고 물었어요. 윤태성이 대답했습니다. 전홍축 우라늄을 쓴다고 했어요. 검증된 연료라고 했습니다. 토륨은 아직 상업적으로 불확실해서 채택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토륨은 실험적이니까요. 중국이 쓴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죠.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연료만 괜찮다고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게 아니니까요. 윤태성이 추가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작게 시작하지만 안전하게 간다고 했어요. 실증을 먼저 하고 확대할 계획이라고요. 성급하게 크게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공감했어요.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하지만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중국이 먼저 성공하면 한국은 기회를 잃어요. 윤태성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한국은 절반까지 왔다고 했어요. 개발률 50%라는 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고요. 3년간 조용히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부식 문제, 비상정지, 소재 개발, 전부 연구했다고요. 말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윤태성 목소리가 진지했거든요. 쇼를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진짜로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증명이 중요하죠. 윤태성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박수가 나왔지만 중국 때보다 작았어요. 저는 한국이 불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숫자로 압도했거든요. 의장이 정리했습니다. 두 프로젝트 모두 야심차다고 했어요. 하지만 안전 검증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했어요. 48시간 안에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앞서 있어요. 숫자도 크고 계획도 구체적입니다. 한국은 뒤처져 보였어요. 작은 출력, 작은 규모, 조용한 발표.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이 승인받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했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장회의가 제 옆을 지나가며 속삭였어요. 한국은 너무 신중하다고 했습니다. 시장을 놓칠 거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속으론 동의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샌드위치를 먹으며 오전 회의를 복귀했습니다. 중국 발표가 압도적이었어요. 200메가와트, 25,000TEU, 100억 달러, 숫자가 화려했습니다. 한국은 초라했어요. 50메가와트, 15,000TEU, 투자 규모도 언급 안 했습니다. 비교가 안 됐죠. 저는 한국이 왜 이렇게 작게 시작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조선 강국이잖아요. 큰 배 만드는 기술은 세계 최고인데 왜 원자력에선 소극적일까요? 겁이 나는 걸까요? 아니면 기술이 부족한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윤태성이 식당에 들어왔어요.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태성이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서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왜 출력을 작게 잡았냐고 물었습니다. 중국은 200메가와트인데 한국은 50이라고요. 경쟁이 되겠냐고요. 윤태성이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큰 걸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거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윤태성이 설명했습니다. 안전 때문이라고 했어요. 큰 원자로는 위험하다고요. 사고 나면 통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작은 원자로는 다르다고요. 위험이 제한적이라고 했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이 떨어지잖냐고요. 윤태성이 고개를 저었어요. 경제성은 승인받고 나서 생각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승인 못 받으면 경제성이 무슨 소용이냐고 되물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태성 말이 맞았거든요. 저는 조금 흔들렸습니다. 윤태성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3년간 준비했다고요. 부식 문제, 비상정지, 내구성, 전부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작게 시작하지만 철저하게 검증했다고요. 큰 배를 급하게 만드는 것보다 작은 배를 확실하게 만드는 게 낫다고 했어요. 저는 윤태성을 다시 봤어요. 처음으로 진지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안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건 쉽습니다. 증명이 중요하죠. 저는 물었습니다. 48시간 안에 자료 제출 가능하냐고요. 윤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준비돼 있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벌써요? 윤태성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여러분이 뭘 물어볼지 예상했다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했다고 했어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예상했다고요? 그럼 저를 조종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점심이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윤태성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큰 걸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거라고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저녁 7시였습니다. 호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부산 항만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을 정리하려고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윤태성 말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한국은 큰 걸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거라고요. 안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원자력을 두려워하니까요. 10년 전 일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때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해요. 아시아 어느 조선소였습니다. 국가는 밝히지 않겠어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저는 젊은 감사관이었습니다. 33이었죠. 야심만만했어요. 커리어를 쌓고 싶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대형 LNG 운반선이었어요. 원자력은 아니었지만 위험한 화물을 싣는 배였습니다. 서류는 완벽했어요. 안전 설계도 훌륭했습니다. 유럽 기준을 전부 충족했죠. 저는 승인했습니다. 자신 있었어요. 하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용접 품질이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안전 밸브 설치도 엉성했어요. 점검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서류에는 합격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불합격이었죠. 저는 몰랐어요. 현장을 제대로 안 봤으니까요. 서류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어요. 작은 화재였습니다. 큰 폭발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동료가 크게 다쳤습니다. 화상을 입었어요. 얼굴과 팔에 심한 화상이었습니다. 병원에 석 달 입원했어요. 저는 매일 면회 갔습니다. 동료가 제게 말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현장을 제대로 점검했어야 했어요. 서류만 믿지 말고 직접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요. 동료는 회복했지만 흉터가 남았습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흉터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강박이 생겼어요. 안전은 숫자로 증명돼야 한다는 거요.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서 증명돼야 한다는 거요. 특히 위험한 프로젝트는 더더욱 그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원자력은 가장 위험한 프로젝트예요. 작은 실수 하나가 수천 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체르노빌이 그랬고 후쿠시마가 그랬어요. 저는 원자력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특히 바다 위 원자력은 더더욱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한국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태성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작게 시작한다고 했어요. 철저하게 검증한다고 했습니다. 말은 그럴싸했어요. 하지만 저는 10년 전에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안전하다고요. 완벽하다고요. 하지만 현장은 엉망이었어요. 한국도 그럴까요? 서류는 완벽한데 현장은 엉망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내일 현장 실증을 보기로 했어요.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직접 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중국과 한국, 둘 다 원자력 선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 안전할까요? 어느 쪽이 성공할까요?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윤태성이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현장으로 가자고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차는 항만 외곽으로 향했어요. 40분쯤 달렸습니다. 한적한 곳에 연구시설이 있었어요.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어요. 출입증을 확인하고 들어갔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실험실이 보였어요. 커다란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원자로 모형 같은 게 보였어요. 윤태성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중소형 원자로 안전성 실증을 한다고요. 3년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깨끗했습니다. 정돈돼 있었어요. 하지만 겉모습만으론 알 수 없습니다. 작동을 봐야 해요. 윤태성이 한국팀을 소개했습니다. 엔지니어 5명이 있었어요. 전부 3, 40대였습니다. 젊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한 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비상정지 시나리오 실증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여주세요. 엔지니어가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원자로 시뮬레이션이 떴어요. 정상 작동 상태였습니다. 온도, 압력, 출력 전부 정상 범위였어요.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냉각수 상실 시나리오를 시작하겠다고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꼈어요. 지켜봤습니다. 엔지니어가 버튼을 눌렀어요. 시뮬레이션에서 냉각수가 차단됐습니다.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자동 정지 장치가 작동했어요. 제어봉이 삽입됐습니다. 핵분열 반응이 멈췄어요. 온도 상승이 중단됐습니다. 3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빠르더군요.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3중 안전장치라고 했어요. 첫 번째 센서가 감지하면 자동 정지, 두 번째 센서가 확인하면 냉각 시스템 가동, 세 번째는 경남 용기 봉쇄라고 했습니다. 3단계 전부 독립적으로 작동한다고요. 하나가 고장 나도 나머지가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메모했어요. 괜찮은 설계였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이에요. 실제로는 어떨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실물 테스트는 했냐고요? 윤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육상 실증로에서 100번 넘게 테스트했다고 했습니다. 전부 성공했다고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100번이요?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윤태성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테스트 기록이었어요. 날짜, 시간, 결과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훑어봤어요. 진짜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안 섰어요. 서류는 조작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더 까다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최악 중에 최악은 뭐냐고요? 모든 안전장치가 동시에 고장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윤태성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원자로는 멈춘다고요. 물리적으로 반응이 중단되도록 설계했다고 했어요. 중력으로 제어봉이 떨어지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전기가 없어도 작동한다고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영리한 설계였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방사선 누출은 어떻게 막냐고 물었어요. 엔지니어가 다시 설명했습니다. 경남 용기가 3중 구조라고 했어요. 강철, 콘크리트, 강철 순서라고요. 방사선을 완전히 차단한다고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선체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증명할 수 있냐고요. 윤태성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방사선 차폐 테스트 결과였어요. 실제 방사선원을 놓고 측정한 데이터였습니다. 경남 용기 밖에선 배경치 수준이었어요. 영향이 없다는 뜻이죠. 저는 데이터를 자세히 봤습니다. 조작한 것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실험실과 바다는 다르니까요. 파도가 치고 배가 흔들리는 환경에서도 이게 유지될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진동 테스트는 했냐고요? 윤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했다고요. 진동 시뮬레이터로 테스트했다고 했습니다. 태풍급 파도를 재현했다고요. 경남 용기는 문제 없었다고 했어요. 저는 점점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철저하게 준비했더군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용융염 부식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냐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잖냐고 했습니다. 윤태성이 다른 방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소재 실험실이었습니다. 고온 챔버가 있었어요. 그 안에 금속 샘플이 들어 있었습니다. 니켈 기반 합금이라고 했어요. 섭씨 800도 용융염에 2000시간 노출시킨 샘플이라고 했습니다. 꺼내서 보여줬어요. 부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표면이 깨끗했어요. 저는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봤습니다. 미세 균열도 없었어요. 코팅이 제 역할을 했습니다. 데이터도 확인했어요. 부식률이 연간 0.01mm였습니다. 거의 제로예요. 이 정도면 20년 이상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한국이 정말 해냈더군요. 소재 문제를 풀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실험실 성공이 바다 성공을 보장하지 않아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윤태성을 쳐다봤습니다. 이 모든 게 진짜냐고 물었어요. 조작 아니냐고요. 윤태성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짜입니다. 저희는 3년간 이것만 했어요. 조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태성 눈빛이 진지했거든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실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생각했어요. 한국이 정말 준비했구나 싶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철저했어요. 부식 문제, 비상정지, 방사선 차폐, 전부 연구했더군요. 데이터도 탄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두려웠어요. 10년 전 트라우마 때문이에요. 그때도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데이터도 좋았어요. 하지만 현장은 엉망이었죠. 한국도 그럴까요? 아니면 정말 다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윤태성이 제 옆에 섰어요. 물었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건 원자력이 아니라 검증 없는 자신감 아닙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죠? 윤태성이 말했습니다. 당신 눈빛이 말해줍니다. 과거에 뭔가 있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윤태성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태성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도 두렵습니다. 원자력은 무서운 거예요.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지죠. 그래서 저희는 작게 시작합니다. 천천히 가요. 검증을 반복합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일해요. 저는 윤태성을 다시 봤어요. 이 사람도 두렵구나 싶었습니다. 저랑 같은 마음이에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조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안 섰어요. 며칠 더 봐야 합니다. 현장을 더 확인해야 해요. 저는 윤태성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다고요. 더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윤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든 오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실험실을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녁 8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장회의였어요. 저녁 식사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중국 프로젝트 자료를 더 보여주고 싶다고요. 저는 수락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장회의가 미소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았어요.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장회의가 말했습니다. 한국 현장 보셨죠? 어땠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냥 봤다고만 했어요. 장회의가 웃었습니다. 실험실 쇼였을 거라고 했어요. 실제 바다는 다르다고요. 한국은 경험이 없다고 했습니다. 원자력 선박을 한 번도 안 만들어 봤다고요. 중국은 다르다고 했어요. 육상 실증로를 이미 돌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200메가와트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고요.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장회의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중국 프로젝트 추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투자 계획, 조선소 설계도, 인력 계획, 전부 구체적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봤어요.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이 진심으로 밀어붙이고 있더군요. 장회의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너무 작게 시작한다고요. 50메가와트로 뭘 하겠냐고요. 시장은 큰 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25,000 TEU급이 대세라고요. 한국은 15,000 TEU에 머물 거라고 했어요. 경쟁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회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은 규모를 원하니까요. 하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윤태성 말도 맞는 것 같았거든요. 안전이 먼저라고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장회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레이크 박사님, 당신이 한국 편을 들면 세계는 위험해집니다. 원자력 선박이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 그 말에 움찔했어요. 장회의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반대하면 안전해집니다. 검증 안 된 기술이 바다에 못 나가니까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장회의가 저를 조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말은 맞았어요. 제가 승인하면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사고 나면 제 잘못이에요. 10년 전처럼요. 저는 또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어요.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한국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막아야 할까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48시간 데드라인이 됐어요. 한국과 중국 모두 추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국제성급협회 회의가 다시 열렸어요. 이번엔 기술심사 회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용융염 부식 문제였어요. 이게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중국은 토륨 용융염 원자로를 쓴다고 했어요. 고온 염이 금속을 부식시키는 게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전홍축 우라늄을 쓴다고 했지만 냉각제는 용융염 방식도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결국 둘 다 부식 문제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먼저 부식 문제부터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장회의가 중국 자료를 발표했어요. 간수성 실증로 운영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1000시간 이상 작동했고 부식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어요. 저는 자료를 봤습니다. 숫자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장기 데이터가 없었어요. 1000시간은 40일 정도예요. 한 달 반밖에 안 됩니다. 선박은 20년 이상 작동해야 하는데 한 달 반 데이터로 어떻게 증명합니까? 저는 질문했습니다. 장기 내구성 데이터는 있냐고요? 장회의가 대답했습니다. 가속시험으로 예측했다고요. 10년 이상 문제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예측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장회의 얼굴이 굳었어요. 다른 심사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말이 맞았거든요. 의장이 정리했습니다. 중국 측은 장기 데이터를 보완해야 한다고요. 장회의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은 한국 차례였어요. 윤태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료를 펼쳤어요. 부식 실험 데이터였습니다. 섭씨 800도 환경에서 2000시간 테스트했다고 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2000시간이요? 중국보다 2배 길었어요. 윤태성이 설명했습니다. 니켈 기반 합금에 특수 코팅을 적용했다고요. 부식률이 연간 0.01mm라고 했습니다. 거의 제로 수준이에요. 화면에 현미경 사진이 떴습니다. 금속 표면이 깨끗했어요. 부식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심사관들이 술렁거렸어요.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는 데이터를 자세히 봤습니다. 조작한 것 같지 않았어요. 윤태성이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제3자 검증 결과였어요. 독일 연구소에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객관성이 확보됐죠. 그때 누군가 문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익명 문서였어요. 제목이 한국 실험 조작 가능성이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받아봤어요. 한국 데이터가 신뢰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험 조건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했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윤태성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문서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서식이 한국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표기법도 달랐어요. 폰트도 한국에서 잘 안 쓰는 거였습니다. 저는 컴퓨터 전문가는 아니지만 문서를 많이 봤어요. 15년간 심사관 일을 하며 각국 문서 스타일을 익혔습니다. 이 문서는 중국 스타일이었어요. 템플릿 흔적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한국 문서인 척 위조한 거예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이 저를 지목했어요. 이 문서는 위조입니다. 제가 선언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서식과 표기법이 한국 스타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템플릿 흔적이 보인다고 했어요. 누군가 조작해서 유포한 거라고 했습니다. 장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프레임 공작이라고요. 한국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라고 했습니다. 다른 심사관들도 문서를 다시 봤어요. 제 말이 맞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의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 문서 출처를 조사하겠다고요. 누가 유포했는지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한국에 대한 의심이 중국에 대한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윤태성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모든 실험 데이터를 제출하겠다고요. 제3자 검증도 추가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숨길 게 없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윤태성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싶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저렇게 당당하지 못합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장회의가 급하게 자리를 떴더군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그를 쫓아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장회의를 불렀어요. 장회의가 돌아봤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포했습니까? 그 문서를요. 장회의가 부인했습니다. 아니라고요.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사 들어갈 겁니다. 출처가 밝혀질 거예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윤태성이 복도에 서 있었어요. 저는 다가갔습니다. 윤태성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위조 문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요. 윤태성이 물었습니다. 이제 저희를 믿으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직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더 봐야 한다고요. 윤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고 했어요. 천천히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이 충격적이었어요. 누군가 한국을 무너뜨리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위조 문서까지 만들어 유포했어요.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에요. 프레임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외일을요? 중국을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국제성급협회 최종심사회의가 열렸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한국과 중국 모두 이 관문을 통과해야 프로젝트를 계속할 수 있었어요. 통과 못하면 끝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의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최종 조건을 제시하겠다고요. 비상정지, 경납, 방제, 승무원 피폭 관리 4가지 항목을 전부 통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라도 불합격이면 프로젝트 승인 불가라고 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제가 주도해서 만든 체크리스트였거든요. 가장 까다로운 항목만 골랐어요. 한국이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의장이 한국부터 평가하겠다고 했어요. 윤태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료를 펼쳤어요. 첫 번째는 비상정지였습니다. 윤태성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15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했다고요. 냉각수 상실, 전원 상실, 제어봉 고장, 경남 용기 파손, 화재, 침수, 충돌, 테러, 지진, 쓰나미 전부 포함됐다고 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15가지요? 제가 요구한 것보다 많았어요. 윤태성이 각 시나리오별 대응 절차를 보여줬습니다. 상세했어요.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명확했습니다. 자동 시스템과 수동 절차가 병행됐어요. 전기가 끊겨도 중력으로 제어봉이 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물리적 안전장치였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잘 설계됐더군요. 하지만 설계만으론 부족해요. 실제로 작동하는지 봐야 합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실제 테스트 결과는 있냐고요? 윤태성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육상 실증로에서 촬영한 거였어요. 냉각수 상실 시나리오를 실제로 재현한 거였습니다. 화면에 원자로가 보였어요. 정상 작동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냉각수가 차단됐어요.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어요. 3초 후 제어봉이 자동으로 삽입됐습니다. 핵분열 반응이 멈췄어요. 온도 상승이 중단됐습니다. 완벽했어요. 회의실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인상적이었으니까요. 두 번째는 경납이었습니다. 윤태성이 설명했어요. 경납 용기가 3중 구조라고 했습니다. 강철, 콘크리트, 강철 순서라고요. 최악의 경우에도 방사선이 선체 외부로 못 나간다고 했어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방사선 차폐 테스트 결과였어요. 경납 용기 밖에선 배경치 수준이었습니다. 영향이 없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 방제였습니다. 화재 진압 시스템이었어요. 윤태성이 설명했습니다. 원자로 구역엔 산소가 없다고 했어요. 질소로 채워져 있다고요. 화재가 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다른 구역에서 화재가 나면 자동 소화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했어요. 이산화탄소를 분사한다고요. 승무원 대피 절차도 마련돼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은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승무원 피폭 관리였어요.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사람이 방사선에 노출되면 안 되니까요. 윤태성이 설명했습니다. 승무원은 원자로 구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완전 자동화라고요.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한다고 했습니다. 정비가 필요하면 로봇을 쓴다고요. 사람이 직접 들어갈 일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완벽한 설계였어요. 의장이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4가지 항목 전부 합격이라고 했어요. 이제 중국 차례였습니다. 장회의가 앞으로 나왔어요. 자료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해 보였어요. 비상정지 시나리오가 7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절반도 안 됐어요. 경납 용기도 2중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3중인데요. 방제 시스템도 간단했어요. 일반 소화기였습니다. 한국처럼 질소 환경이 아니었어요. 승무원 피폭 관리는 더 문제였습니다. 정비 시 사람이 직접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방호복을 입는다고 했지만 위험은 남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이 부족했습니다. 다른 심사관들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고개를 가로저었거든요. 의장이 질문했습니다. 중국 측은 왜 시나리오가 적냐고요? 장회의가 대답했습니다. 주요 시나리오만 준비했다고요. 나머지는 추가하겠다고 했어요. 의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요. 나중에 추가하겠다는 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장회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졌어요.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한국이 훨씬 철저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의장이 결론을 내렸어요. 한국은 조건부 승인, 중국은 보완 후 재심사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이긴 거였어요. 윤태성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 인사였죠. 장회의는 급하게 자리를 떴어요.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국을 인정해야 하나요? 아직 확신이 안 섰습니다. 그때 장회의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회의실로 다시 들어와서 말했어요. 국제시장은 중국이 먹는다고요. 2035년 25,000 TEU급으로 끝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15,000 TEU에 불과하다고 비웃었어요. 경쟁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섰어요. 문제는 크기가 아니라 통과라고 말했습니다.
항만과 선급은 쇼를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했어요. 안전이 확인돼야 승인이 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아직 안전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장회의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심사관들이 제 말에 동의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 편을 들었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진실을 말한 거였어요. 윤태성이 조용히 한 줄 말했습니다. 한국은 2030년 1만 5천 TEU급 목표라고요. 개발률 50%인데 오늘로 신뢰까지 절반을 넘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절반을 넘은 것 같았거든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신뢰도 그랬어요. 회의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서 윤태성을 만났습니다. 윤태성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잘한 거라고요. 윤태성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다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 2030년까지 가능하냐고요. 윤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다고요. 이미 절반 왔다고 했어요. 나머지도 해낼 거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앉아 생각했어요. 오늘 저는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 편을 든 거예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론 그랬습니다. 제가 장회의를 반박했거든요. 중국을 막았어요. 한국을 도왔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저는 아직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이 중국보다 철저하다는 거요. 안전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요. 그게 저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이니까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의장이었어요. 내일 긴급 회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위조 문서 출처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누가 유포했을까요? 장애일까요? 내일 알게 되겠죠. 다음 날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한국 실증 시설 앞에 서 있었어요. 윤태성이 저를 초대했습니다. 최종 실증을 직접 보라고요. 의장과 주요 심사관들도 왔어요. 5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안전복을 입었어요. 헬멧을 썼습니다. 통제구역으로 들어갔어요. 거대한 실험시설이 보였습니다. 중앙에 원자로 모형이 있었어요. 실제 크기였습니다. 주변에 각종 센서와 모니터가 설치돼 있었어요. 윤태성이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비상정지 시나리오를 실제로 보여주겠다고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안전장치를 동시에 시험한다고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게 진짜 시험이에요. 서류가 아니라 실제예요. 엔지니어 팀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원자로를 정상 작동 상태로 만들었어요. 온도, 압력, 출력 전부 정상 범위였습니다. 모니터에 숫자가 떴어요. 초록색이었습니다. 윤태성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냉각수 상실과 전원 상실을 동시에 일으키겠다고요. 가장 위험한 조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이게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폭발은 안 하겠지만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가 끝날 수도 있어요. 윤태성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3, 2, 1 시작. 버튼을 눌렀어요. 냉각수가 차단됐습니다. 동시에 전원이 끊겼어요. 모니터가 꺼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비상등만 켜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원자로 내부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경고등이 켜졌어요.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귀를 찢는 소리였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초, 2초, 3초. 그때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어봉이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중력으로 작동하는 거였어요. 전기 없이도 작동했습니다. 핵분열 반응이 멈췄어요. 온도 상승이 중단됐습니다. 3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진짜로 작동했어요. 윤태성이 말했습니다. 이제 경납 절차를 시험하겠다고요.
방사선이 새는지 확인한다고 했어요. 센서가 작동했습니다. 경남 용기 안쪽은 높은 수치였어요. 하지만 바깥쪽은 배경치 수준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차단됐어요. 그때 갑자기 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다른 소리였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뭐죠? 무슨 일입니까? 윤태성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의심 신호라고요. 센서 하나가 이상 값을 보낸다고 했어요. 현장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심사관들이 서로 쳐다봤어요. 문제가 생긴 건가요? 저는 윤태성을 쳐다봤습니다. 윤태성이 미소 지었어요. 이게 우리가 숨긴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심어둔 함정 신호라고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함정이요? 윤태성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가장 공격받을 지점을 미리 찾았다고요. 그리고 일부러 함정을 설치했다고 했어요. 시스템이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 대응하는지 보여주려고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영리한 전략이었어요. 엔지니어가 함정 신호를 해제했습니다.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모든 센서가 초록색이었습니다. 안전 상태였어요. 윤태성이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접근법이라고요. 검증을 통과하려는 게 아니라 검증을 지배하려 했다고요. 약점을 먼저 찾아서 잠가버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철저하더군요. 생각보다 훨씬 준비돼 있었어요. 의장이 박수를 쳤습니다. 인상적이라고 했어요. 다른 심사관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한국이 해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통과했어요. 3중 안전장치가 전부 작동했습니다. 방사선도 완벽하게 차단됐어요. 함정 신호까지 대응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실증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통제구역을 나왔어요. 안전복을 벗었습니다. 의장이 윤태성에게 말했습니다. 완벽했다고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고 했어요. 윤태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어요. 저는 윤태성을 쳐다봤습니다. 제 눈빛이 바뀌었어요. 이제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을요? 윤태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레이크 박사님, 이제 믿으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믿기 시작했다고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절반쯤은요. 윤태성이 웃었습니다. 절반이면 충분하다고요. 나머지는 시간이 증명할 거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회의실로 돌아갔어요. 긴급 회의가 있었거든요. 위조 문서 출처 발표 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의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조사 결과라고 했습니다. 위조 문서는 중국 측 계정에서 유포됐다고 했어요. IP 추적 결과 장외이와 연결된 컴퓨터였다고 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장외이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장외이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이미 중국으로 돌아갔더군요. 의장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요. 공정한 심사를 방해한 거라고 했습니다. 중국 측에 경고하겠다고 했어요. 재발 시 프로젝트 전체를 불허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게 됐어요.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옳다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최종 심사 결과 발표일이었어요. 국제성급협회 공식 회의였습니다. 언론도 왔어요.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원자력 추진 상업 선박이 역사상 처음이니까요. 누가 승인받느냐가 업계 판도를 바꿀 겁니다. 회의실이 가득 찼어요. 각국 대표, 언론, 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저도 영국 대표로 앞자리에 앉았어요. 윤태성도 왔습니다. 한국 팀과 함께였어요. 중국 측도 새 대표를 보냈어요. 장외인은 없었습니다. 경질된 것 같았어요. 의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자력 추진 상업 선박 안전 기준을 최종 승인하는 자리라고요. 의장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실증 결과 브리핑을 하겠다고 했어요. 한국 프로젝트부터였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떴어요. 비상정지 시나리오 15가지 전부 통과, 경남 용기 3중 구조 검증 완료, 방사선 차폐 기준치 초과 달성, 승무원 피폭 관리 완전 자동화 확인. 모든 항목이 합격이었어요. 심지어 기준치가 아니라 여유치로 통과했다고 했습니다. 안전 마진이 충분하다는 뜻이죠. 회의실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한국이 정말 해냈습니다. 의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중국 프로젝트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비상정지 시나리오 추가, 경남 용기 강화, 승무원 피폭 관리 개선, 이 세 가지를 보완해야 재심사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중국 새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항변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의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건 안전 문제라고 했어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준을 충족해야 승인이 난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국 대표가 앉았습니다.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규칙은 규칙이니까요. 의장이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 모델을 국제 기준으로 삼겠다고 선언했어요. 중소형 원자로 기반 출력 50에서 70메가와트, 3중 안전장치, 이것이 표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대형 원자로는 위험도가 높아 권장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국 방식이 국제 표준이 된 거예요.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중국 새 대표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일어서서 말했어요. 국제시장은 중국이 먹는다고요. 2035년 2만 5천 TEU급으로 끝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규모가 작아서 경쟁이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섰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문제는 크기가 아니라 통과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항만과 선급은 쇼를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안전이 확인돼야 승인이 납니다. 중국은 아직 안전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규모가 크다고 해서 자동으로 승인되는 게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다른 심사관들이 제 말에 동의했어요. 중국 대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윤태성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2030년 1만 5천 TEU급 목표라고 말했어요. 개발률 50%였는데 오늘로 신뢰까지 절반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절반도 해낼 거라고 자신있게 말했어요. 한국은 작게 시작하지만 확실하게 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급하게 크게 가지 않는다고요.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했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져나왔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윤태성 말이 맞았거든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전이 중요합니다. 통과하는 게 중요해요.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의장이 최종 선언을 했어요. 한국 프로젝트 조건부 승인, 중국 프로젝트 보완 후 재심사. 이게 공식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윤태성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소감이 어떠냐고요? 윤태성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하다고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했어요. 실제 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다에서 증명해야 한다고요. 겸손한 답변이었어요. 저는 윤태성을 다시 봤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싶었어요.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안전한 배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론이 저에게도 왔어요. 영국 대표로서 소감을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한국을 의심했다고요. 하지만 데이터가 저를 설득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중국과 한국 중 누가 이길 거라고 보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고요. 안전한 배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그 길을 먼저 열었다고요. 중국도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한국이 앞서 있다고 인정했어요.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어 나왔어요.
윤태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섰어요. 감사합니다. 윤태성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고요. 한국이 잘한 거라고 했어요. 윤태성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당신 덕분이라고요. 처음엔 우리를 믿지 않았지만 결국 데이터를 믿어줬다고 했습니다. 저는 윤태성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2030년까지 가능하냐고요. 윤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다고요. 이미 절반 왔다고 했어요. 기술도 절반, 신뢰도 절반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시간 문제라고 자신있게 말했어요. 저는 믿었습니다. 윤태성을요? 한국을요?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 못했던 일이에요. 제가 한국을 믿게 될 줄은요. 하지만 데이터가 저를 바꿨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숫자가요. 안전 수치가요. 저는 윤태성과 악수했습니다. 성공하시길 바란다고 했어요. 윤태성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헤어졌어요.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부산에서의 2주일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편견을 버렸어요. 한국을 다시 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런던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 검토 자료였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한국 프로젝트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개인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편견을 넘어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었어요.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얕봤다. 조선만 잘하는 나라라고 생각했다. 원자력은 유럽 전유물이라고 믿었다. 그게 내 편견이었다. 저는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조용히 준비했다. 3년간 부식 문제를 연구하고 비상정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안전장치를 검증했다. 말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했다. 그게 나를 바꿨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내가 싫어했던 건 원자력이 아니라 검증 없는 오만이었다. 10년 전 사고가 나를 두렵게 만들었다. 서류는 완벽한데 현장은 엉망이었던 그때가 트라우마였다. 그래서 한국도 그럴 거라고 지레짐작했다. 하지만 틀렸다. 한국은 현장도 완벽했다. 실증로에서 100번 넘게 테스트했다. 데이터가 탄탄했다. 함정 신호까지 심어서 시스템을 검증했다. 이 정도로 준비한 프로젝트는 처음 봤다. 저는 다음 문단을 작성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차이는 접근법이었다. 중국은 큰 숫자로 압도하려 했다. 200메가와트, 25,000 TU, 100억 달러. 화려했다. 하지만 안전 검증은 부족했다. 비상정지 시나리오가 7개밖에 없었다. 경남 용기도 이중이었다. 승무원이 직접 정비해야 했다. 한국은 작은 숫자로 시작했다고 썼습니다. 50메가와트, 15,000 TU, 투자 규모도 적당했다. 초라해 보였다. 하지만 내용이 달랐다. 비상정지 시나리오 15개, 경남 용기 3중 구조, 완전 자동화 시스템. 안전 마진이 충분했다. 여유치로 통과했다. 누가 이겼는가? 한국이다. 크기가 아니라 안전으로 이겼다. 저는 마지막 문단을 작성했습니다. 2050년까지 중소형 원자로 선박이 700척 규모라는 전망이 있다. 엄청난 시장이다. 누가 장악할까? 중국일까 한국일까? 나는 한국에 걸겠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나라니까. 책임지는 나라니까. 바다는 기억한다. 누가 제대로 된 배를 만들었는지. 누가 안전을 지켰는지. 한국이 그 나라가 될 것이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언젠가 출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제 경험을 나누고 싶으니까요.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리고 싶으니까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윤태성이었어요. 안부 전화였습니다. 잘 지내냐고 물었어요. 저는 잘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윤태성이 말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가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고요. 시험선 건조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2028년 진수 목표라고요. 저는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꼭 성공하시라고요.
윤태성이 감사하다고 했어요. 진수식 때 초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꼭 오라고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가겠다고요. 한국이 만든 첫 원자력 추진선을 꼭 보고 싶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밝았어요. 한국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제가 승인한 프로젝트가요. 제가 믿은 나라가요. 2028년이면 3년 후입니다. 그때 저는 한국에 갈 거예요. 진수식에 참석할 겁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말할 거예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도왔다고요. 처음엔 의심했지만 결국 믿었다고요. 데이터가 저를 설득했다고요. 한국이 안전을 증명했다고요.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회고록에 추가할 내용이 생각났거든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2035년이든 2050년이든 결국 살아남는 건 통과하는 기술이다. 그리고 오늘 그 길을 한국이 열었다.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일어나서 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창밖으로 템즈강이 보였습니다. 배들이 지나다녔어요. 화물선, 유람선, 여러 종류였습니다. 언젠가 저 배들 중 하나가 원자력으로 움직일 거예요. 한국이 만든 배로요. 저는 그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깨끗한 배예요. 연기가 안 나옵니다. 탄소 배출 제로니까요. 조용히 움직여요. 원자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니까요. 안전해요. 삼중 안전장치가 지키니까요. 저는 그 배를 보고 싶었습니다. 꼭 보고 싶었어요. 제가 승인한 기술이 실제로 바다를 가르는 모습을요. 한국이 만든 미래를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3년 후를 기다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만날 그날을요.